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팀 재활학과 박정우 원장입니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8시 코너가 생겨서 출연했고요. 여러분 혹시 질문이 들어오는 걸 좀 기다리면서 제가 좀 보여드릴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이 우당탕탕 박 원장이라는 본격 재활의학 만화를 제가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좀 제가 이렇게 만화로 직접 글을 그렸고요. 그림은 우리 이연세 만화가의 제자이신 최철규 작가님께서 그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의학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재밌는 만화를 제작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 이따가 본인 질병에 해당되는 부분이나 특히 뭐 스포츠학 부분 또 아이들 성장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해당되는 부위가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내용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뭐 발목부터 여러 가지 종아리, 손목, 인대, 테니스 엘보, 그 다음에 성장통, 뭐 파열, 어깨, 무릎부터 발, 손가락까지 여러분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치료법에 대해서 그림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재활학과에 관한 것은 어떤 것이든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바닥 종아리 쥐가 자주 나는데 젖산이 잘 쌓이는 체질인가요? 젖산은 주로 이제 근육에 오래 쌓였을 때 피로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발바닥 종아리에 쥐가 나는 거는 이제 발바닥은 근육보다는 근막이나 여러 가지 뭐 평발이랄지 발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발바닥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스트레칭이랄지 아니면 깔창이나 이런 발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호전시키는 것을 좀 생각하시는 게 맞지, 단순히 젖산이 많이 쌓이는 것은 뭐 다른 전신적인 질환에 더 혹은 뭐 종아리랄지 뭐 어깨랄지 이런 쪽을 더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펜지 퍼플님, 4년 전에 발목 수술을 한 뒤로 아직도 통증이 있고 이젠 양 무릎까지 좋지 않습니다. 안쪽에 무릎 통증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충격파 치료를 받는 게 맞을까요? 지금 발목 수술을 하고 아직도 통증이 있다면 어떤 특정 치료를 통해서 낫기보다는 왜 이런 통증이 계속 반복되는지 검사나 진단이 더 중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몸의 구조가 변했거나 아니면 수술 부위나 여러 구조가 정렬이 안 맞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판단을 해보는 게 맞지, 무조건 뭐 충격파 치료, 어떤 주사 치료, 어떤 치료에 집착하시는 것보다는 정확한 진단, 그리고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는 데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일상의뢰 초대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엄지발가락 골절을 수술한 지 넉 달이 지났고 발가락이 반 정도밖에 구부러지질 않네요. 시간이 더 지나면 구부러지는지 아주 크게 불편한 건 없는데 좀 그래서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골절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뼈를 붙이기, 유압을 시키기 위해서 상당 부분 기간 동안 이렇게 유압을 시키기 위해서 고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고정을 하게 되면 이제 양날의 검입니다. 고정은 잘 되지만 대신 관절은 구축에 빠지게 됩니다. 구축이라 하면 관절 각도가 줄어들고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발가락이 반 정도밖에 구부러지지 않는다면 원래 가져야 될 반대편 발가락에 비해서 가동 범위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더 구부러지는 건 아니고요. 6개월 정도 되면 그 각도가 그냥 구축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한 통증이 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발 같은 경우는 족욕 같은 걸 해서 발을 좀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연부 조직이나 관절이 좀 풀어진 상태에서 큰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절 각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아이싱으로 마무리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본인의 힘으로 좀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가까운 재활학과에 찾으셔서 재활치료를 받는 것을 좀 안내해 드립니다. 네. 또 전진혜님이 질문 주셨네요. 협착의 반대인 분리증도 있다던데 뭔지요? 분리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척추와 척추 사이, 척추가 이렇게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중에 이 척추를 붙잡고 있는 후관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협부라는 어떤 특정 뼈 부위가 분리되면서 이게 위 척추와 아래측 척추가 분리돼서 흔들거리는 상태를 분리증이라고 말하고요. 이것이 앞으로 가게 되면 전방분리증이라고 말하게 되고, 이 척추가 뒤로 가게 되면 이제 후방전이라고 말합니다. 협착하고 분리증은 반대는 아니고요. 분리증에 의해서도 이 척추가 당겨지면 신경관, 척추 안에 들어있는 신경관은 협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답변 드리는데요. 분리증과 협착증은 반대가 아닙니다. 분리증이 심한 경우 전이가 심해지게 되면 신경과 협착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착과 분리증을 반대라고 생각하시는 개념은 잘못된 거고요. 또 이 말씀을 주신 김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통 협착하는데 이 협착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감에 대한 우리가 편견도 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협착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척추하고 척추 사이에 이 가운데에 이렇게 디스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와 척추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는 걸 디스크 협착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퇴행성 변화고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가끔 병원에서 뜬금없이 여기 척추에 협착이 있는데요. 근데 그 말을 환자분들은 뭘로 받아들이냐면 협착증으로 받아들입니다. 협착증은 사실은 신경관 협착증의 준말이고요. 신경관 협착은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디스크든 다른 뼈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신경관이 좁아지는 걸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신경관 협착증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혹시 신경관 협착증은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요. 저기 할머니들 보면 앞에 막 이렇게 그 유모차 같은 거 이렇게 끌고 가시면서 척추를 숙이고 걸어가는 500m도 못 걸어가는 그런 할머니들 보이시죠? 그런 분들이 신경관 협착증입니다. 신경관 협착증 있는 분들은요. 신경학적 파행이라 그래가지고요. 200m, 300m도 잘 못 걷습니다. 길어야 1km고요. 가다가 쉬었다가 또 걸어야 되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저리고, 그리고 신경관 협착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병이어서 회복도 잘 안 되고 악화 쪽으로 가거나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신경관 협착증의 협착이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감을 그냥 디스크만 좀 좁아져 있고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퇴행성인데 그냥 의사들이 쉽게 협착이 있네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분들은 의사들은 A라고 말을 한 거지만 환자들은 B로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의사가 협착이 있네요 하면 다시 여쭤보셔야 돼요. 디스크 공간 사이에 협착을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경관 자체가 좁아진 걸 말씀하세요? 물어보셔야 되고, 신경관 자체가 좁아지는 협착의 경우에는 선생님과 엄청난 대화와 치료의 어떤 디자인을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디스크 자체만 좁아진 경우에는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분리증은 협착의 반대가 절대 아닙니다. 분리증이 있으면 협착이 생길 수도 있고 협착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또 브로콜리님, 요즘 등 어깨 부분이 자기 전에 너무 뭉치는 느낌입니다. 만세 자세를 해야 편한데 운동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일지 등 너무 아픕니다. 자세 바른 편인데 좋은 운동 스트레칭 소개해 주세요. 네. 이제 등 운동은 사실은 스트레칭이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요. 자기를 이렇게 팔이 더 이상 뒤로 가지 않을 정도로 있는 힘을 다해서 껴안은 다음에요.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고 자기의 그 허벅지 사이로 등을 이렇게 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이 쫙 늘어나는 게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등이 아프면 꼭 등을 뒤로 제끼려고만 하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등을 수축하는 셈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어깨를 꽉 잡아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다리 사이로 쭉 내려가 주시는 그런 스트레칭을 해야지 오히려 등 사이에 뭐 견갑올림근, 능형근 여러 가지 근육들이 쫙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자 끝에 앉으셔서 다리를 벌리시고 등을 숙이는 운동이 오히려 등 스트레칭이다. 만세 자세는 오히려 견갑에 더 수축을 유발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CT2019님, 발바닥이 균형이 안 맞는 듯 신발 살 때 발 진단 받았더니
적외선인가 자외선 사진서 발가락이 안 찍히고 하던데 제가 걷는 자세나 습관이 안 좋은 듯 어떤 걸음으로 걸을까요? 발가락이 안 찍힌다. 제가 그 그림을 좀 보면 좋겠는데 워낙 많은 패턴이 있어서요. 근데 가장 많은 패턴 두 가지만 좀 설명드리면요. 일반적으로 발가락이 잘 안 찍히는 경우는 발이 요쪽 아치가 높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가장 많은 경우는 발이 회외에 이렇게 약간 팔자걸음 방향으로 저 손을 보시면 이게 발이라고 하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면서 새끼발가락 쪽만 닿고 엄지는 잘 안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걸음은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면요. 이게 바닥이라면은요. 뒤꿈치가 닿고요. 바깥쪽이 닿은 다음에 아치가 늘어나면서 충격 흡수를 해주고 엄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발 보행 습관이 안 좋은 분들은 뒤꿈치가 닿고 바깥쪽만 닿고 엄지가 안 닿고 밀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팔자걸음으로 이렇게 회외의 대걸음을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뒤꿈치가 닿고 발을 전체적으로 펴서 충격 흡수를 한 다음에 엄지로 밀고 나가는 습관, 11자 걸음을 걷는데 좀 신경을 쓰시면 더 좋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악플방지위원회. 이름 좋네요. 재활의학에서는 통증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치료를 하시나요? 아주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제 사실 재활의학은 유래 자체가 기존의 뭐 정형외과, 신경외과랄지 이제 서전들 사이에서 놓치고 있는 각 과, 뭐 내과나 여러 가지 과가 있지만 그 과 사이에 간극을 메우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긴 것 자체가 전쟁 후 상위 군인들을 재활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가 수술을 잘해서 환자의 상태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그 환자를 일상생활에 복귀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재활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통증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한다면 좀 한정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파서 온다면 정형외과는 어디가 파열됐는지 어디를 꼬매서 이 환자를 어떻게 이 부분의 기능을 되찾을 것인데 관심이 있다면, 재활학과는 꼬맨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관절 각도를 만들고 근력을 똑같이 만들어서 환자가 사회에서 자기 직업에 관련된 일을 할 때 불편함이 없는지까지 좀 신경을 쓰는 편이죠. 예를 들어서 신경외과에서 목이 아파서 수술을 하거나 신경차단술을 할 수 있지만, 재활학과에서는 이제 수술은 안 하지만 신경차단술이나 그런 걸 통해서 단순히 통증 사라졌으면 뭐 안녕히 가세요 하는 게 아니라 심부근육 운동, 그 다음에 인대 강화 치료, 그 다음에 삶의 수준에서 그런 필요한 것들을 저희는 조금 더 섬세하게 사회 복귀를 목표로 치료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학은 기존의 의학의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간극을 메우는 실제 삶의 복귀를 시키는 관점으로 그렇게 통증에 대해서 진료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잔도리님, 비가 오는 날 무릎이 시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런 거 물어봐도 물어봐도 되죠. 비가 오는 날 무릎이 시린 이유는요, 혹시 날씨 보면 우리 고기압입니다, 저기압입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고기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있는 내 주변에 공기의 압력이 높은 것을 말합니다. 즉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압력이 높은 것을 말하고요. 저기압은 반대로 압력이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공기가 압력이 충분하다는 건 어떻겠죠?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우리의 중력을 받쳐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물 속에 들어가면 확실히 무릎 아픈 게 덜한 것처럼 그냥 물 속에서 걷는 거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 속에서 걷다가 물이 갑자기 확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무릎이 아픈 분들은 아파서 잘 못 걷거든요. 그런 어떤 상대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았을 때는 우리 몸을 좀 공기가 받쳐주지만, 비가 오는 날이나 이렇게 흐린 날은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하죠. 비가 오는, 지금도 서울에서 비가 오고 있는데, 이런 날은 저기압이고 비가 내릴 때는 공기를 받쳐주는 기압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력이 많이 걸리는 무릎이랄지 뭐 발목이랄지 이런 곳들, 척추나 이런 곳들이 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악플방지위원님께서 아이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제 제가 아는 차원에서는 이제 뭐에 대해서 아이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이렇게 주어가 없어서 저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뭐 부상에 있어서 부상 초반에 아이싱과 압박은 필요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근육 이완 측면에서는 아이싱은
초반에 짧은 시간 해주는 건 좋지만 긴 시간 했을 때는 오히려 근육을 더 구축하고 손상시킬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아이싱을 할 때도 20분 하고 10분 쉬고 하루에 5번 이렇게 하라고 하지 뭐 10시간 동안 아이싱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프로토콜만 한다면 무리 없이 치료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한종희 님이 어디 부러진 거 아니면 마취통증학과나 재활학과로 가라는 말 동의하시나요? 글쎄요. 뭐 부러진 거 아니어도 저는 뭐 정형외과, 마취통증학과, 재활학과 모든 과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각 과에 조금의 세심한 특징의 차이가 있는 거지 어느 한 과만이 어떤 진리이거나 어떤 한 과만이 어떤 뭐 스페셜티를 갖는 거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다른 과 진료 의사 선생님들도 아주 존중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이스님이 엄지손가락을 굽히면 특정 각도에서 떨림이 발생되는데 디스크랑 관련이 있나요? 디스크랑 관련이 있다면 각도와 상관없이 떨림이 발생되겠죠. 아마 통증이나 어떤 구축에 의해서 떨림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본태성 진전이라 그래서 특별한 일 없이 손이 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손떨림만으로 디스크 관련이 있는지를 특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체 검진이랄지 신경학적 진단 그리고 영상적인 검사가 필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진혜 님이 또 질문하셨네요. 신경방협적은 등 뒤쪽이 좁아져서 신전 운동을 과하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코브라 같은. 이제 이거야말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전 운동만이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숙이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냥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요. 신경관 협착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숙여야지 신경관 공간이 넓어지면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점점 몸이 등이 앞으로 굽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처럼 이렇게 유모차 밀듯이 숙여서 걸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숙이면 편하다고 해서 계속 숙이면 어떻게 될까요? 체형이 다 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전 운동이 오히려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신전 운동이 힘들면 엎드려라도 계시라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렇게 말씀드려 있고요. 코브라 같이 뒤로 갑자기 확 제기지 않는 범위라면 저는 뭐 신전 운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신전 운동만, 특히 맥켄지 운동만이 굉장히 뭐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저는 사람은 뭐든지 극단적인 건 문제가 있다. 신전 운동과 굴곡 운동을 적절하게 같이 해주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 그리고 그 상태는 본인의 MRI랄지 디스크 상태에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하면 되는 거지 무조건 어떤 것, 뭐 무조건 신전, 무조건 굴곡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항상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마흔입니다. MRI상 요추 2, 3, 4, 5번 디스크이고 뼈 상태가 안 좋다고 합니다. 처음 진단을 내리신 선생님은 7, 80대에서나 볼 수 있는 허리라고 하나 하시는가 봐요. 그리고 엑스레이상 역C자라고 그렇게 요추라고 하는데 너무 아프면 울트라셋을 추가로 먹는데 요추 역C자는 어떻게 해야 회복될까요? 뭐 좋은 질문인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골반이 있잖아요. 이렇게 골반이 있으면 척추는 원래 C자가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본인은 이 골반 위에 그 요추, 허리 부분이 뒤로 이렇게 굽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요추와 골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허리만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허리는 근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장요근 같은 고관절에 관련된 근육도 골반을 전방 기울임하고 고관절을 안쪽으로 돌리는 그런 W자로 앉았을 때 엉덩이가 닿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운동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제가 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양반다리나 고관절 외양은 굉장히 잘 하시면서 그 다음에 등이 뒤로 휘어 있는 그래서 등에 어디 기대 있으면 굉장히 편하신 체형이실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거꾸로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관절 내양 운동, 골반 전방 기울임 운동, 그 다음에 척추를 앞쪽으로 꺾어주는 그런 운동들이 필요한데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1대1 운동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강나영님, 목 디스크 6번, 7번 파열로 유압 수술을 한 후 팔의 통증은 좀 좋아졌는데 힘 빠짐은 여전해요.
오래됐는데 혹시 재활치료로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파열될 때 척수도 조금 눌러줬다고 들었어요. 네, 조금 어려운 케이스긴 하네요. 우리가 단순 6, 7번 디스크 파열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척수병증이라 하는데 단순히 말초신경만 누르는 게 아니라 뇌와 척수, 중추신경을 살짝 눌리는 경우에 힘 빠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남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압수를 해서 어떤 가동 범위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는 있는데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셔서 재활, 근력이 가능한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지 근전도 검사를 좀 해보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경의 기능이 얼마나 남아있고 이것이 회복되는지 안 되는지 근육의 검사, 근전도 검사 등을 침전도 검사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알아야지 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노력하시면 될 겁니다. 아니면 이미 너무 손상이 심하네 회복이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어떤 신경, 몇 번 신경을 더 구체적으로 치료하고 재활해야 되는지 신경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 디자인을 들어가시기를 재활학과 선생님과 한번 의논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30대 초반입니다. 몇 달 전부터 딱딱한 바닥 위에 몇 분간 올바르게 서 있으면 어느새 저도 모르게 몸이 조금씩 뒤로 기울어져 쏠립니다. 그래서 똑바로 서 있지 않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서 있는데 만약에 앉아 있는데 뒤로 기운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골반의 후방 기울임 문제를 생각하겠지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바르게 서 있을 때 뒤로 간다는 경우에는 전신 척추가 뒤로 무게중심이 잡힌 걸 수도 있고요. 전정기관, 이 귀에 밸런스가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뒤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몸의 밸런스를 잡는 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대나 힘줄의 그런 장력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기울는지 뒤로 기울는지 옆으로 기울는지를 느끼고요. 두 번째는 전정기관, 귀에 있는 밸런스를 잡는 평형기관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시각이 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평형을 잡고 마지막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이 목에 있는 근육, 목에 있는 인대들이 우리의 평형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전신의 평형 문제, 전정기관의 평형 문제, 시각의 문제, 그리고 목 주변의 문제,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치료과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 쪽의 문제라면 이비인후과를 추천드리고요. 그다음 시각의 문제라면 안과를 가시는 게 맞겠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재활학과나 정형외과나 전체적인 어떤 체형의 구조를 봐줄 수 있는 그런 과를 방문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무리하지 않는 하체 운동과 걷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충격파 치료를 최근에 시작했는데 도움이 될까요? 네, 뭐 충격파 치료를 하는 것이 큰 부작용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충격파가 허리 디스크를 회복시킨다기보다는요, 주변 인대를 강화하고 주변 근육의 이완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간접적인 효과지만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윤주원님, 22세 저체중 남성이고 요새 축구를 너무 했더니 무릎이 좀 아프네요. 영양제나 음식 추천해 주세요. 영양제는 강황 먹고 있어요. 그래요. 저체중 남성이고 축구에서 무릎이 아프시다면 이제 본인의 가지고 있는 근력이나 연골이나 이런 연부 조직의 손상을 이제 충격으로 인한 스포츠 손상을 못 따라잡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추천하는 영양제는 아르기닌입니다. 혹시 아르기닌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르기닌은 우리 몸에 상처 치유를 촉진해 주고요. 그리고 혈관을 확장시켜 주고 대사를 촉진해서 상처 회복, 특히 연부 조직의 회복, 특히 근력 생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면서도 다른 단백질과 달리 큰 부작용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웬만한 프로 운동선수들은 거의 다 드시고 있는 걸로 알고 저도 아침에 지금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르기닌 제제를 좀 드시면 본인의 체격이나 어떤 스포츠 손상으로 인한 치유 속도를 더 늘려줄 걸로 생각되고 본인의 대사나 몸의 건강, 그 다음에 심혈관계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또 왕구이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우리가 의사들의 엔세이드라고 하는데요. 이것만 먹으면 속이 뒤집어져서 위장약을 함께 처방받았는데요. 똑같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근데 어쩔 때 관절에 통증이 발생하면 정형외과에 가는데 소염 진통제를 꼭 처방해 주더라고요.
부장이 있다고 하면 자꾸 다른 위장약으로 바꿔주고 또 고생하고 반복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관절 통증. 이제 뭐 소염 진통제가 꼭 엔세이드라는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소염 효과가 없는 진통제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울트라셋이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진통제도 있고요. 우리가 어디가 아플 때 반복해서 약만 먹는 건 억지로 누르는 거죠. 왜 어디가 아프다고 했을 때 의사가 약을 주는 거는 전 환자들한테 말하지만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약만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그 이유를 찾아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의 치료 방법과 근본적인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의논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아플 때마다 이제 소염 진통제를 꾹꾹 눌러서 그렇게 부작용을 감수하고 약을 먹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의논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 윤주원님, 축구를 너무 오래 하면 오른발잡이라 그런지 오른 무릎을 피고 접을 때 통증이 있어요. 근육통 같아요. 햄스트링 때문인가요? 이렇게만 듣고 햄스트링 문제인지는 알기는 어렵고요.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발목을 든 채로 이렇게 고관절을 이렇게 숙였을 때 햄스트링 쪽이 당긴다면 햄스트링 문제지만 단순히 무릎을 피고 접을 때 통증이 있다면 무릎 주변부 통증일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대퇴사근도근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홈초님 같은 경우 이제 스웨이백 체형은 맥켄지 신전 운동이 독이 될 수 있나요? 스웨이백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골반이 후방 기울임되면서 뒤로 이렇게 기대는 우리 옛날 조선시대 양반들 같은 그런 체형을 말하는데요. 맥켄지 운동 같은 경우는 주로 신전 운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뒤로 제껴지는데 억지로 스웨이 운동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윌리엄 운동이라고 하는 굴곡 운동 그리고 코어 근육 운동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시고요. 코어 근육 운동을 할 때 신전 운동보다는 우리 플랭크 같은 뉴트럴한 코어 근육 운동들을 좀 해주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뭐 A는 B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서 각 개인마다 특성과 여러 가지 상황의 차이를 고려해서 전문가하고 치료도 처방도 운동도 요즘은 처방하고 정확하게 디자인해서 하는 시대라는 것들을 인식하시고요. 뭐는 뭐 A는 B고 뭐 C는 D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JJ님, 목 돌릴 때 소리가 우두둑이나 빡 소리 나는 건 괜찮은 건가요? 아프진 않고 반대 방향으로는 소리가 안 나요. 돌리고 나면 근육이 부드러워진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저 이거는 별로 제가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목 돌릴 때 이 소리가 나는 건 목 뒤에 디스크 뒤에 보면 앞에 큰 디스크가 있고요. 뒤쪽에 두 개의 후관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목에는 이제 아틀란토 엑시알이라 그래서 1, 2번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회전을 담당하는 허리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관절들이 있는데요. 그때 여기가 우두둑 하는 거는 어떤 아주 아탈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손도 막 일부러 이런 소리 내는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퇴행성 관절염을 조장할 수 있고, 그렇게 돌려서 소리를 내기보다는, 정해진, 숨을 내쉬면서 서서히 정적인 스트레칭을 해주기를 저는 설명을 드리고요. 저랑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손이 있죠? 손등이 손바닥이 아래로 가게 해서 엉덩이를 이렇게 깔고 앉으세요.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 오른쪽 어깨를 지금 엉덩이를 깔고 앉고 있거든요. 그럼 이쪽 상체와 팔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 팔을 들어서 뒤통수 뒷부분 45도 부분을 잡고요. 앞으로 서서 이렇게 후 숨을 내쉬면서 당겨주시면 이 승모근이 늘어나는 것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반대편으로도 이렇게 30초간 충분히 해주시고요. 우리가 확 돌리거나 우리가 이렇게 반동식으로 우리가 바운드식으로 하는 스트레칭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내는 거 일부러 하시지 않길 추천하고요. 정 힘들다면 저기도 영상학적인 검사를 좀 해보길 추천합니다.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시고 소리 내는 건 하지 마시게요. 네. 그 다음에 CT2019님. 아침에 일어날 때 어깨가 저릴 때가 많아요. 어떤 예방을 해야 될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깨가 저린다면 아마도 밤 사이에 자면서 근육에 좀 무리가 가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개랄지 자는 자세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요. 아침만 그런다면 분명히 수면 자세나 그런 거하고 연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잘 모르시겠으면은 주변에 이제 가족들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요즘에는 아주 좋은 수면 앱들이 많아요. 그래서 베개마트 주시면 본인이 잠을 얼마나 설치는지, 숙면을 얼마나 취하는지, 코는 고는지, 무호흡은 없는지, 그리고 잠에서 몸을 떠는지 이런 것들이 체크되는 좋은 앱들이, 공짜 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자는 자세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엎치락 뒤치락 하는지까지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좋은 앱들이 많으니까요. 수면 앱 뭐 이런 거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본인 수면의 문제, 수면의 질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 나카무라, 네, 일본 분이신가요?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 마비인데 이 병은 음주가 악영향이 있나요? 뭐 음주가 좋을 리는 없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유전적으로 하반신에 위약이 동반되고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음주는 별로 추천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미쳐버린 주전자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올해 43살 남자입니다. 어깨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견갑 하근 부분 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어차피 나중에 파열되니 무조건 수술을 하라고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시는데 수술 말고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직업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부분 파열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50% 이하 정도의 파열인데요. 파열도 뭐 중간이 파열됐냐, 어디가 파열돼, 끝부분이냐, 뭐 원이분이냐, 근위분이 다르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완전 파열돼서 널널하거나 이제 위축이 돼서 회복할 부분이 없지 않는 이상 43살 정도의 젊은 분이라면 제대로 재활하고 콜라겐 주사랄지 찢어진 부위를 메울 수 있는 조직 재생 주사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있고 재활 치료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중에 찢어지니까 무조건 지금 수술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동의하기 힘들고요. 조직 재생 주사나 어깨 재생 치료를 주로 하는 선생님들을 만나시면 충분히 치료 방향을 논의 받으실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힘내십시오. 장목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깨 운동하다가 다쳤는데 턱걸이나 래플다운 같이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등 운동할 때 어깨에서부터 삼두까지 짜릿한 통증이 있습니다. 2달 정도 됐는데 통증이 있는 부위 운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벼운 무게로 래플다운을 해봤는데 아직도 통증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가 혹시나 몰라서 이제 몇 가지 자료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환자분들한테 제가 제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지금 이게 승모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장목님이 하는 운동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오버헤드 리프트라고 합니다. 머리 위로 뭘 올렸다 내렸다 하거나 이렇게 턱걸이 같은 걸 하는 이런 운동을 머리 위에서 하는 오버헤드 리프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많이 하는 바디빌더나 혹은 바디빌더에 준하는 운동을 하는 분들이 지금 보시면 여기 승모근이랄지 견갑 사이에 능형근이랄지 정거근 손상이 오면서 익상견이라고 해서 견갑이 한쪽으로 밀리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등 견갑신경이라 그래서요. 바로 이 그림에 이런 신경이 오버헤드 리프트 운동 같은 거 하다가 손상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옷을 벗고요. 뒤에서 누가 봤을 때 등이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밀리진 않는지 그래서 이 견갑 사이 통증이 있는지 익상견이라고 말하면 영어로 윙잉 스캐플라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질환이 있지 않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저희 병원에는 바디빌더들이 이런 문제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병원을 10군데 가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환자 옷을 벗겨서 등을 보지를 않습니다. 잘 바빠서. 그래서 본인이 가족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한테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고 손을 앞으로 하거나 이렇게 옆으로 하거나 벽에다가 푸시업을 하는 자세나 아니면 턱걸이 하는 것을 상의를 탈의하고 뒷모습을 찍어서 한번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보시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디스크 문제나 이런 목 MRI 촬영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족저근막염은 오래되었는데 어쩌죠? 병원에서는 도수 치료를 권하는데 비싸서요.
저는 족저근막염의 도수치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족저근막염은 발의 구조의 문제를 발의 스프링 역할을 하는 근막에 파열돼서 오는 만성적인 염증을 말합니다. 도수치료를 누가 만져주거나 마사지를 해서 풀리는 거는 그때뿐이고요. 발의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른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발을 가장 이상적인 구조로 바꿔주는 깔창을 하시고 병원 관리를 없게 만들어주는 의사가 가장 좋은 의사고 가장 좋은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족저근막염이 있다면 혹시 파열되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한 초음파로 위치를 찾고 근막 파열된 부위를 아무는 조직재생 주사를 하거나 그리고 수비적으로 깔창을 대어서 그것들이 완치가 되어서 다시는 병원 올 일을 없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많이 걸어도 크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치료지, 아플 때마다 도수 치료를 하는 건 비용과 상관없이 저는 좋은 치료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 흔히 말하는 디스크이죠. 네, 맞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이 추간판 탈출증이고요. 디스크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좀 혹시 또 시간을 내서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려놓은 그림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보시면 오른쪽 아래 지금 이 보시는 그림이 이게 정상 디스크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안쪽에 이렇게 젤리 같은 수액이 있고 바깥에 단단한 비닐봉지 같은 여러 겹의 섬유륜이 이렇게 싸고 있는 것이 정상이죠. 여러분 혹시 호떡 먹어보셨어요? 호떡? 호떡 만들 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뭉쳐갖고 딱 던져놓은 다음에 펜으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딱. 그랬을 때 밀려서는 나오는데 아직 터지지 않은 상태를 이 팽륨, 벌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한쪽으로 좀 유난히 좀 많이 삐져나온다. 그러면 그걸 돌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호떡을 좀 이렇게 너무 많이 누르면 어떻게 되죠? 가운데 그 흑설탕 국물이 녹아가지고 이게 톡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탈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탈출증이고요. 마지막에 이게 너무 많이 튀어나오면 쫙 국물이 이 뜨거운 팬 옆으로 쫙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영어로 시쿼스트레이션, 흘려내려 분리라고 하는데요. 디스크 탈출증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네 번째, 찢어져 나오는 걸 탈출증이라고, 이게 추간판이고 이게 디스크가 추간판이라는 뜻 탈출이고요. 돌출, 팽윤, 정상, 흘러내려 분리, 이렇게 5가지 단계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증상도 조금씩 다 다르고요.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은 그냥 터졌는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의사들도 이 상태에 따라서 치료의 방향과 증상을 특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치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단월판 연골 파열을 진단받고 다니는 병원에선 수술보단 보존적 치료를 권하십니다. 보존적 치료 3주 차인데 아직 너무 걷는 게 불편하고 많이 걷거나 무릎 통증이 심하네요. 어떻게 재활해야 될까요? 좋습니다. 제가 마침 제 만화책에 아주 해당되는 좋은 내용이 있어서 그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무릎 연골 손상은 바로 수술이라는 제 만화책에 있는 내용인데,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하다가 이게 반달연골, 내측 반달연골 뒤에 후방 쪽에가 이렇게 위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반달연골은 파열은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안쪽만 찢어지는 경우는 앵무새부리 파열이라 하고요. 수평덕개파열, 수직세로바랑 파열, 여러 가지 복합 파열, 수평 파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반달연골의 혈관의 분포의 기준입니다. 반달연골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반달연골이지만, 이 반달연골을 만약에 케이크처럼 이렇게 썰어 가지고 보게 되면 이렇게 왼쪽 아래 그림처럼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맨 바깥쪽 제일 굵은 데는 적색 구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맨 안쪽은 백색 구역이라고 되어 있고 가운데는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백색 적색 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달연골은 이렇게 3분의 1씩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깥쪽은 이 바깥쪽 측부인대하고 더불어서 이 바깥쪽은 보시다시피 빨간색 혈관 분포가 존재합니다. 이 부위는 아무리 많이 찢어져도 회복이 잘 된답니다. 예, 그리고 이 백색 구역은 아무리 적게 찢어도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길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달 연골의 부위가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그리고 파열의 양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존적 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리지만 안쪽이면 치료가 좀 힘들 수 있고 이제 젊을수록 보존적 치료가 되지만 일괄적으로 무조건 보존적 치료가 좋습니다. 혹은 수술해야 됩니다. 전 그거에는 좀 반대하는 편이고요. 정확한 이런 이론적 의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MRI를 가지고 결정을 하시고요. 주사 치료도 단순 그냥 뭐 물리치료하고 약 먹는 이런 보존 치료보다는 적합한 부위에 조직 재생 주사를 하는 것들을 저는 더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바깥쪽이 찢어졌는지 안쪽이 찢어졌는지 그리고 파열의 양상은 어떤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의사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좋은 그림이 만화에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목이 자주 붓고 통증이 있다 없다 반복하고 긴장만 하면 경직이 자주 돼서 MRI를 찍었는데 경추 3, 4번 디스크가 파열되었고 해당 디스크 쪽에 척추 신경관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을 하자고 하는데 500만 원이에요. 다른 병원 의사분은 30대고 심한 정도가 아니라 약물과 재활치료 해볼 경우가 지켜보다 왜 병원마다 진단 차이가 많이 다른가요? 그래요. 뭐 이렇게 3, 4번 디스크가 살짝 튀어나온 정도면 저는 저렇게 큰 금액이 나오는 신경성형술은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요. 단순 약물 재활치료보다는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그 나온 우리 의학 논문에 봐보면은요, 그 리뷰 논문에 봐보면 신경 성형술을 하는 것이나 해당 부위에 정확한 부위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신경 차단술, 보험으로 가능한 그정 신경 차단술이나 치료 효과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비용을 요구하는 병원은 피하시되 그렇다고 그냥 단순 재활치료나 약물만 먹고 지켜보자고 하는 병원도 좀 너무 극과 극인 것 같고요. 필요하면 아주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신경차단술과 재활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용이고 가장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그리고 너무 그냥 약만 먹고 그냥 보존적 치료만 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 가운데쯤에 진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공부하느라고 꼬리뼈가 너무 아픈데 이게 주사 치료하면 일시적이고 이게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괴로워요. 제가 두 가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자분들은 꼬리뼈가 아프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보면 꼬리뼈가 아니고 여기 천골, 그 엉덩이 쪽 그 꼬리뼈 위에 천골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골반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골반이 아프다면 이제 뭐 천장골이나 이제 골반 자체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 허리나 여러 가지 자세하고 연관이 있을 수가 있고 진짜 꼬리뼈라면 뭐 꼬리뼈가 좀 덜 닿는 뭐 우리 도너스 방송 같은 거를 사용해서 쓰는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마칠 때가 돼가네요. 저는 정신없이 질문을 받아가지고 6년 전 왼 발목을 심하게 다쳤는데 그동안 프롤로즈에서 12번 재활치료 5개월 침도 맞아보고 뭐 계속 아프시대요. MRI도 두 번째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데 통증이 여전합니다. 최근 다시 도수치료하는데 치료사 선생님은 큐보이드 증후군 같다고 부주상골 증후군인지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지는 않아서요. 주상골 증후군인지 부주상골 증후군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왼 발등 뭐 발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발뼈가 있고요. 그 단순히 힘줄이나 연부 조직이나 관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요. 여기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하기는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저도 족부를 주로 보는 의사인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말만 듣고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족부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좀 방문하시고 구조의 문제도 6년 전이면 지금 외상으로 인해서 계속 아프다고 보기는 좀 힘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좀 같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28살 남자인데요. 20대 초반에 오른쪽 어깨 탈구 보존 치료를 하였는데요. 젊을 때 빠진 거면 또 빠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나이가 먹어서 빠지면 몸이 굳어서 덜 빠진다고 들었고요. 궁금한 것이 수술을 안 해도 나이가 들면 불안정하게 굳으면 안정이 될 수 있나요? 젊은 때는 불안정하다가요. 이건 습관성 얼개 탈구라고 하는데요. 한번 빠진 분들은 보통 이제 자주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예전에는 워낙 영상의학적 발전이 덜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적 치료나 보존적 치료법이 적어서 계속해서 스컨스 탈구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은요. 최근엔 뭐 와순이냐 인대냐 약한 부분은 조직재생 주사를 통해서 강화하고 또 약한 근육은 강화하고 지나치게 타이트한 근육은 풀어주는 견갑 안정화 운동 그다음에 경관절 안정화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넘어지면서 팔을 짚는달지 큰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일반적인 사람보다 탈구될 가능성이 더 많은데요. 최근에는 이 견갑을 안정화하고 탈구를 안정화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 한 겹과 안 한 것에 예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보고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과 방향과
또 탈구의 방향이나 위치나 중증도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정확한 영상하에 치료 방향을 재활학과 선생님과 디자인해서 결정하시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만 받고 저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무지반증 수술을 4번 했다는 건가요? 4번 정도에 4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법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지해반증이 생기는 원인은요, 제가 그림으로 마지막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안 그래도 무지해반증 만화가 있는데 이 우당탕탕 박 원장 만화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지해반증이 생기는 경우가요, 보시면 여기 보실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발은요, 우리가 잘 아는 평발이다 아니다 하는 이 세로아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발 안쪽에 보면 가로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손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피디님 저를 한번 잡아주시죠. 예, 보면 발이 앞쪽이 이렇게 둥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가 둥그러지 않고 이렇게 펴졌을 때 발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엄지가 큰 힘이 가해져지면서 무지해반증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자, 이 아래 그림 보시면 우리가 지폐에다가 그냥 들고 있으면 지폐가 뚝 떨어지죠, 동전을 놓으면. 근데 지폐를 이렇게 말아서 쥐고 있으면 버티잖아요.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아서 있는 그 힘 때문에, 가로아침의 힘 때문에 우리가 직립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무지해반증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말하는 이 부위, 중족골 부위가 이렇게 쭉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쑥 들어가서 발가락이 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쳐보시면 중족골 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셔서 깔창 밑에 좀 대주면 악화를 막을 수 있고, 그다음 우리가 보통 엄지발가락을 제껴주는 이런 무지해반증 교정기는요, 밤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중력이 안 걸릴 때 적극적으로 중력을 펴주는, 중력 없을 때 교정을 하는 거고요. 낮 동안에는 더 돌아가지 않도록 수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족골 패드. 크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구입하셔서 발에 좀 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 질문을 마치기로 하고요. 이번 주에 발간된 제 신간 본격 재활학 만화 우당탕탕 박 원장, 오늘 질문하신 모든 내용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포츠 손상과 여러 가지 아이들 체형까지 많은 것을 담았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이 질문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탑팀 재활학과 박정호 원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팀 재활학과 박정호 원장입니다. 저와 지철규 작가라는 아주 유명한 만화 작가와 함께 제가 손상병에 대한 치료법을 알려드리는, 재활학과적 접근법을 알려드리는 의학 만화를 아마 이번 달 내로 출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의 첫 의학 만화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시버시병은 발꿈치뼈 골단염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게 뭔가요? 심각한 병인가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방금 잘 보셨나요?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 이 손상병법이라는 이름으로 의학 만화를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의학 웹툰과 만화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보면 의학 전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시나리오나 어떤 픽션에 근거한 극적 전개가 드라마적인 것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획 의도를 정확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의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만화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른쪽처럼 단순히 의학적 사실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대회와 또 젊은이들, 격투기, 여러 가지 스포츠의 역학들을 직접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을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스포츠 손상의 진단과 치료를 만화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초음파로 어떻게 검사를 하고 초음파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어떤 부분이 손상이 갔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고 부상에서 회복하고 재활하는지까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2번입니다. 의학을 꿈꾸는, 특히 재활의학이나 스포츠 손상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큰 흥미와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만화로 좀 제작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보시다시피 지금 스키를 타다가 한 친구가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와 그림을 보다가 어떻게 우리가 부상을 당하고 회복하는지 자연스럽게 그 이유를 이해하고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네 번째,
의학 논문으로만 만나는 최신 의학의 치료법을 본인 스스로 이해하기 힘든 최근의 내용과 전체적인 경향을 이렇게 쉽게 만화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5번째, 치료법을 찾아서 고민하는 환우들, 댄서들,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또 새로운 치료의 빛을 던져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만화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만화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서 QR코드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더 실질적인 의료 지식을 제공하고자 속지 사이사이마다 각 화에 대한 더 정확한 부연 설명과 그리고 영상 안내를 남겨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중간에 파트마다 제가 의학적 뿌리를 어디에서 배웠고 어떤 마인드셋으로 환자를 돌보고 또 생각하고 진료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공유해 놓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최철규 만화가와 함께 여러분에게 아주 훌륭하고 질 높은 만화로 여러분을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탑팀 제아학과 박정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